이 진행 방법은 이제 조금, 챗 GTP한테 물어본 거랑, 우리 이제 원서에 있는 거, 뭐 그 문구를 한번 이제 읽어보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머릿속에는 어렴풋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요약해서 정리하는 건 어렵고요. 그래서 문구를 이제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괴델 애셔 바흐에서 제2장 수학에서의 의미와 형식인데요. 여기서 언어와 사고는 형식적 규칙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이는 이 책의 문제이다. 이 책의 좀 핵심 문제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언어와 사고는 형식적 규칙을 따르지만 그 규칙은 고정된 목록이 아니라 자기지시적, 맥락적, 창발적 구조 속에서 작동한다. 한마디로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요. 뒤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한번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면 먼저 PQ 하이픈 체계입니다. 이 PQ 하이픈 체계는 형식 체계가 공리와 정리의 목록이 아니라 무한한 대상을 다루기 위해 설계된 무한이 아니라 유한한 생성 판별 규칙의 체계임을 보여주는 가장 단순한 예가 이 PQ-이 체계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언어적 사고가 형식적 규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문단의 요약이고요. 보면은 PQI 체계는 공리가 무한계 있다. 모두 적을 수 없으므로 그것들을 기술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한다. 해갖고서요. 여기서 하나 이제 정리를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X가 오직 하이픈들로만 이루어질 경우에만 XP 하이픈 QX 하이픈은 하나의 공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걸 보면은 여기서 공리 목록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리를 생성 판별하는 규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요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다른 방법이 다름 아닌 공리도식이라는 거고요. 요 책의 원서에서 보면은 그것은 모든 공리들을 주조하는 거푸집 같은 것으로 공리도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PQ 하이픈 책에는 생성 규칙이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제 뒤에 우리 책을 읽어보셨겠지만은 이 PQ 하이픈 체계로 이제 계속 어떠한 것을 만들고 있죠. 저희 공리를요. 그런 것들이 생성 규칙은 하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 형식 체계는 의미 있는 문장들이 집합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정의 가능한 대상들의 생성 규칙이라는 거고요. 다시 이 PQ 하이픈 체계의 공리가 이제 무한함으로 모두 적을 수 없다는 말은 형식 체계는 공리의 목록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은 공리를 생성하고 판별하는 겁니다. PQI 체계는 형식 체계의 규칙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PQI 이제 요거에 대해서 뒤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뭐 결정 체계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다음 장으로는 이제 결정 체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결정 체계는 뭐냐면 요약으로 이제 PQ 하이픈 체계의 결정 절차란 이제 문자의 의미를 전혀 해석하지 않고 이 문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이 PQI 하이픈 체계는 하이픈의 개수라는 형식적 어떤 조건만으로 정리 여부를 유한한 단계 내에서 판정하는 겁니다. 이 결정 절차 이제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한 단계 내에서 판정하는 완전히 기계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PQ 하이픈 체계라는 것은요. 그래서 다시 이 결정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앞장에서도 우리가 1장에서도 결정 절차를 얘기했지만은 이미 문자열이 주어졌을 뿐 그것이 정리인지 아닌지를 유한한 단계 안에서 반드시 판정할 수 있는 절차. 이것이 PQI 이제 체계의 결정 절차라는 겁니다. 보면은 문장을 보면요.
결정 절차의 문제로 되돌아가 보자. 정리성에 대한 기준은 처음 두 무리의 하이픈들을 더하면 세 번째, 이제 세 번째의 무리의 하이픈 개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듯이 2 플러스 2는 4이므로 여기 하이픈 하이픈 P 하이픈 하이픈 Q는 하이픈 4개, 하이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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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는 정리입니다. 반면 2 플러스 1이 2 플러스 2가 1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거 하이픈 하이픈 P 뒤에 하이픈 하이픈 Q는 하이픈 이것은 정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 절차가 되려면은 이게 이제 정리인지 앞에 거는 2 플러스 2는 4다. 이건 정리이고요. 2 플러스 2는 정리가 아니다. 정리인지 정리가 아닌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결정 절차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는 전혀 쓰여지지 않고 어떠한 결정 절차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핵심은 앞에 거는 2 플러스 2, 2 플러스 2는 4이다. 체계는 정리이고 2 플러스 2는 1이다. 이거는 정리가 아니라는 판정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곧 첫 번째 하이픈의 수와 두 번째 하이픈의 수는 세 번째 하이픈의 수인가를 결정하는 것. 이 조건이 정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결정 절차이고요. 뒤에 장에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조금 저는 어려웠어요. 근데 뒤에 맨 뒤쪽에 제가 이제 챗GPT한테나 물어본 것이 있는데 그걸 이제 참조하시면 되고요. 결정 절차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상향적 결정 절차, 상향 결정 절차랑 하향 결정 절차. 지금까지 요약을 보면은요, 상향 결정 절차는 개별 문자를 규칙적으로 검사해서 정리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에 부분들은 상향 결정 절차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요. 밑에 하향 결정 절차는 체계의 공리, 규칙 구조로부터 가능한 정리의 범위를 미리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향 결정 절차.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어떤 미리 이제 정리를 이제 가능성을 이제 해놓고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그것이 정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PQ 하이픈 체계의 결정 가능성은 이 두 절차가 완전히 일치한 데서 성립한다. 이 부분은 책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챗GPT에서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향 절차랑 상향 절차랑 완전히 일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보면은 상향 절차를 조금 더 다른 말로 정리해 보면요. 주어진 대상, 문자열에서 출발하여 형식적 규칙. 약간 문자열에서 형식적 규칙을 아래에서 위로 적용하면서 정리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 그리고 공리들로부터 이제 위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정리를 제조하는 법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하향 절차는 체계 전체의 공리, 규칙 구조에서 출발해서 어떤 대상이 원칙적으로 도출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위에서부터 탑다운 방식이죠. 하향 절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를 향해서 아래로 진행하기 때문에 하향 절차라는 거고요. 이거는 정리를 식별하는 법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뭐 이렇게 똑같은 말인데 보면은 상향 절차는 개별 대상에서 출발해서 규칙으로 판정하는 방식이고 하향 절차는 체계의 구조에서 출발해서 가능한 대상을 미리 규정하는 방식이라는 거고요. 이 두 절차가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게 어려워요. 네, 이게 어려워. 근데 네, 뒤에 조금 그래서 쉽게, 네, 조금, 맨 뒤에 뒤에 있나요? 네, 제가 그래서 어떤 건가, 한 번 더, 이제 빵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거를 얘기하니까는 조금 더 쉽더라고요. 뭐냐면, 상향 절차는 뭐냐, 상향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챗GPT는 알파고 같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아주 작은 데이터들을 이래서 시작해갖고서 어떤 패턴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나 신경망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고요. 하향 절차는 뭐냐? 그러니까는 미리 우리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죠. 그런 것 같이 어떠한 규칙이 미리 이제 그 정리가 정해져 있는 거죠. 미리 정해놓고서 그것에 따라서 맞으면은 이제 맞게 찾아가는 거죠. 전문가 시스템이라든지 우리가 전통 뭐 체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것을 하향식 절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요 그러니까 말고도 이제 다른, 이걸 할 때 예, 우리가 그 공리하고 예, 확대 규칙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공리가 맨 앞에 두 개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주어지고 음, 그거를 근거해서 이렇게 계속 확대 규칙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뒤에 예, 덧붙잖아요. M MI 한 다음에 음, 뭐 I가 붙기도 하고 U가 붙기도 하고 음, 또 I가 붙고 U가 붙고 이런 식으로 쭉 그 계속 붙잖아요. 근데 거기 한 10개가 됐어. 그러면 앞에서 읽어도 똑같아요. 앞에서 읽는 사람과 앞에서부터 읽는 사람, 뒤에서부터 읽는 사람이 그걸 전체 읽었을 때는 의미가 같잖아요. 그래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상향이라는 거는 음, 이 공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읽는 사람이고 하향인가? 그리고 하향이 거꾸로는 뒤에 이 규칙부터 정리, 해가지고 예, 뒤로부터 읽어오는 예, 사람이고 예, 그래서 둘 다 똑같은 어떤 그 문장이라고 문자열이죠. 그 문자열을 읽는데 앞에서부터 읽거나 뒤에서부터 읽거나 똑같아야지 되잖아요. 그게 다르면 안 되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향, 음. 이건 하향 뭐 이런 뜻이에요. 한 글자씩 읽는다고 했을 때 앞에서 읽는 거, 뒤에서 읽는 거 그렇게 이해하니까 되게 쉽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처음에는 연역법, 귀납법으로 이제 이해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이게 판정, 문자열이라고 그러니까 보면 돼요. 문자열. 예, 예, 이거는 판정하는 거고 이것이 네. 정리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거고 네. 귀납법이나 연역법은 또 다른 거고 그렇게 이제 네.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 이게 그러니까 전제가 이렇게 쭉 시리얼한 문자열이다, 이렇게 문자열이다 생각을 하고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 다음은 네, 이 동형성이 의미를 유발한다 해서요. 요약을 보면은 형식 체계의 기호가 의미 있어 보이는 이유. 아까 형식 체계의 기호가 의미 있어 보이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그 안에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 체계의 기호에서는 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현실의 구조 속에서 동형성을 인식할 때 의미가 그 의미가 인식자, 뭐 어떤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인식자의 마음 속에서 생성되기 때문이며 어떤 동형성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모호하기 때문에 하나의 형식적 체계에는 여러 가지 수동적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음, 여기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아마 당신이 이미 PQ 하이픈 정리들이 덧셈 같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문자열 PQ 이게 하이픈 P에서 보면은 이는 2 플러스 3은 5이기 때문에 정리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건데 무엇이 우리를 그런 인식으로 느끼게 한 것일까? 내 대답은 우리가 PQ 하이픈 정리들과 덧셈 사이의 동형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면은 이 동형성이라는 것은 이 겉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하이픈 P로부터 시작하는 거랑 2 플러스 3이랑 어떤 관계의 구조가 동일함을 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동형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PQ 하이픈 PQ PQ 하이픈 체계는 이 문자에서 시작한 하이픈 P에서 시작한 거는 이 A 플러스 B는 C다. 이건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덧셈 쪽에서도 2 플러스 3은 5. 그래서 이 A 플러스 B는 C. 이걸 갖다가 서로 어떤 그러니까 관계의 구조가 같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호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지만 이 관계의 패턴이 동일하다. 이 관계의 구조가 동일성이 바로 동형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 우리는 PQ 하이픈 체계를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덧셈의 구조에 PQ 하이픈 체계를 대응시켜서 이해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분은 호프 스텝턴가? 예, 이분은 이 P, Q 하이픈에서 P는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몇 번 읽어보니까는 P는 플러스의 P 이걸 의미한 거고요. Q는 네. 이퀄을 의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미 이 플러스 3은 5라는 이 플러스를 갖다가 이미 내재해 있지 않았나. 이게 이것을 이제 체계를 만들 때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은요. 음, 의미는 내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익숙한 구조와 겹쳐질 때 생성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문서에 보면은 알려진 두 구조 사이의 동형성을 인식하는 것은 지식의 중요한 진보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나는 동형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의미를 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거, 이 얘기를 듣고, 이걸 보고서, 실제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 PQI 체계 말고 많은 것을 이제 확장해 갖고서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우리의 지식 체계를.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읽고 머리가 찌릿찌릿해야 돼. 예, 네. 지금, 예. 이게, 이 저, 문장을 읽고 머리가 찌릿찌릿하지 예, 않으면 지금 예,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 문장을. 엄청나게 이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말, 예. 예, 이게 예. 동형성이라는 단어가 이런 거구나라는 거 알고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 저도, 동형성이라는 게, 결국 사람들이 동형성에서 의미를 찾는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의 어떤 의미를 찾듯, 아니면 어떤 현상에서 또 어떤 의미를 찾듯,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게 결국 그렇게 생기는 거구나. 이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다라는 말이 영어로 similar잖아, similar. 예, 시밀러, 예, similar라는 게 있고 모방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왜? 그것도 예, 같다는 의미잖아, 모방이라는 것도. 예, 그러니까 원본이 있고 그거를 복사를 하면은 그게 미메시스, 예. 그 같다, 이게 비슷하다, 유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여기서 동형성이라는 말이 동자는 같다는 말이잖아요. 예. 영어로는 이제 아이소모피즘인데 아이소라는 말이 같다는 뜻이에요. same. 음, 근데 몰프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몰프. 몰프는 몰드 이런 뭐 모델도 사실 어원이 비슷한데 그게 틀이란 뜻이고 형식이란 뜻이에요. 형식. 그러니까 형태가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형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뇌 이런 공부를 하면서 아니 뇌에 어디에 도대체 기억이 있는가? 우리 지식이라는 게 뇌에 어디 들어가 있는가? 예. 이게 항상 그 의문이잖아. 도대체 이 뇌 속에 그게 무슨 지식이 어디가 있겠어? 그 지식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책에는 글자로다가 돼 있잖아. 문자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지식이 이렇게 종이 위에 있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뇌에 어디에 이게 뭐 글자가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미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뇌 뜯어보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비지덩어리 같은 거밖에 없지. 근데 그렇죠. 거기에는 신경 세포들이 연결돼 있는 것밖에 없다고. 그 신경세포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여기서 보면은 PQ 하이픈과 같은 것 같아요. 음, 근데 PQ 하이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여기서는 그냥 형식이죠, 형식. 임의적으로 P는 플러스고 이퀄에서 Q를 따가지고
Q를 이퀄 사인이라고 봤던 것뿐이지 음, 뇌에는 그것조차도 없다고. 그냥 그렇죠. 시냅스 신경망들이 시냅스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에 두께밖에는 없어. 두께. 이게 음, 얼마나 두꺼운가, 가볍게 연결돼 있나.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 지식이 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 이게 참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그거의 비밀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안에 있는 거는 그냥 형태밖에 없는 거예요. 음, 마치 우리 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어, 그 기계는 우리는 뭐 여기다가 A, B, C, D 타이핑을 하지만 실제 컴퓨터에는 꺼지고 켜지는 그 0과 1밖에 없어. 그러니까 0과 1이라는 것도 우리가 임의로 기호를 부여한 거지 실제 전기의 상태는 온오프 상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가 이게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걸로 길이나 그 개를 언어풀을 몇 개를 조합을 했느냐에 따라 거기다가 우리가 A, B, C, D 문자를 부여하고 숫자를 부여하고 해가지고 8개 비트로다가 그 뭐야 256가지 문자와 숫자를 다 표현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뇌에는 0과 1밖에 없는데 이것들을 몇 개 단위로다가 합치고 결합을 하면 근데 이제 결합하는 데는 규칙이 있다는 거지 여기서. 네, 그쪽이 있죠. 예.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 그 규칙이 스스로 우리 뇌에서 그 단위가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청크라고 그러잖아요. 네, 덩어리 뭉치로다가 그렇게 여기저기에 뇌 속에 그게 형성이 돼 있는 거야. 형태가 형성이 돼 있는 것뿐이야. 근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 외부 세계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배우면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고 계속 아이소몰프 그 형태에다가 의미를 계속 부여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음, 그걸 한글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호를 이게 PQ 저 하이픈 네, 그것들의 조합들이 엄청나게 이 뇌 안에 많은데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한국말로 표현을 하는 것뿐이고 미국 애들은 영어로 표현하고 하는 그런 훈련은 받은 것뿐이지. 그래서 이제 이 언어 얘기가 여기서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 실제 우리 바깥의 세상, 뇌 바깥의 세상은 이게 의미가 있는 구조고 음, 우리 뇌 안에 있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단순 기호들의 집합이다. 음, 예, 그 얘기를 지금 이 문장이 해주고 있어서 우리 뇌가 어떻게 지식을 기억하고 있는가, 지식을 형성하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아주 되게 정확하게 숫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 기호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라서 이 문장을 딱 읽는 순간 머리가 짜르르르 이 전율이 와야지 이게 뇌 공부 한 게 이제 이렇게 빛을 발하는 거지. 근데 저는 이제 지식이 무엇인가, 지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요 책 안에서 되게 인사이트를 좀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인사이트들을. 예.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줘봐요. 외부의 익숙한 구조. 이게 우리 실생활이야. 바깥 세계. 그렇죠. 내부는 우리 뇌 안에 그, 뭐야, 시냅스들의 연결, 이거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두 구조 사이에 동형성을 인식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학습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게 결국 그거잖아요. 어렸을 때 맨날 그 부모들이 이건 뭐야? 그러면 그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예, 맨날 그렇게 해가면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언어인 거지, 이제. 언어로 그렇죠. 그 동형성, 양쪽에 다리를 놔주는 게 언어가 하는 거지. 그 교수님, 어디더라? 그 TV에서 얼마 전에 본 건데, TV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본 건데, 어렸을 때의 그 기억 있잖아요. 그 비언어 기억, 비언어적인 그런 기억들이나 경험들이 많을수록 매우 나중에 이제 언어를 배우면서 상당히 똑똑해질 수가 있다.
음,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게 무언가 했는데 지금 이런 어떤 얘기를 보다 보니까 그걸 언어로 통해서 듣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느낌 그대로 계속 여러 경험들 있잖아요. 많은 여러 경험들을 어렸을 때 언어와 연결되진 않지만 그 경험들이 계속 그, 쌓여 있으면 그 PQ 머시기 하는 그 구조가 뭔가와 같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나중에 그걸 언어로 이렇게 딱 그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음. 어떤 이런 경험들을 봤을 때 어렸을 때 되게 그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맛보고 이런 경험들이 상당히 그 크는데 도움이 되겠다. 거기서 이렇게 지금 대화 중에 그 예, 미묘한 차이인데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보고 만져보고 이게 예, 그 예, 감각해보는 거는 맞아요. 네. 근데 느낌은 벌써 이게 아, 다마지오의 이론에 따르면 느낌은 벌써 해석이 들어간 언어구나. 거라서 언어군요. 그건 이미 감각. 언어화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모델링 이론 내 책에 보면은 처음에 외부 세계를 오감으로다가 감각을 하면 음, 감각 인상이 생겨요. 감각 인상. 그냥 이건 사진 그렇죠. 찍듯이 마치 카메라에 필름에 그 상이 맺히는 것처럼 그냥 우리 저기 안에 신경세포에 그 이게 찍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네, 아무런 해석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그냥 머릿속에 있어. 그냥 잔상처럼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각이 되면 그때 이제 언어가 들어가서 얘가 이제 번역을 하는 거지. 개념을 만들고 정보로 만들고 데이터를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제 지각 상태인데 지각되기 이전에 감각만으로도 우리 뇌에는 수많은 상이 맺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 네, 얘기하는 그러니까 게 어렸을 때 그런 감각 감각인상이죠. 인상들이 감각인상. 많이 맞아요. 맺혀 있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본 게 많은 네, 거지. 네, 그 손으로 만진 것도 많고 냄새도 많이 맡아봤고 소리도 여러 가지 들어봤고 근데 그거를 네, 그 상황에서 굳이 이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면 이제 지각이 된 거거든. 지각이 안 된 네, 그렇죠. 상태에서도 머리에는 이미지들이 쫙 그냥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네, 그렇죠. 어디 가질 않아. 이게 우리 뇌는 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수조 개의 이렇게 세포들이 있잖아. 그 거기 다 어딘가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그 필요한 걸로 딱 끄집어내 가지고 연결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게 네, 작품에 개념화되어 있는 지식들만 갖고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데 우연히 옛날에 봤던 그 해석되지 않은 그 네, 언어화되지 않은 감각 인상들이 툭 껴들어 거기에. 음, 그 연결이 그냥 된 거야. 이제 뭐 시냅스에서 그냥 신호가 네, 팍 터진 거예요. 그렇게 네. 되면 갑자기 번뜩하면서 새로운 그 아이디어가 생겨. 이게 이제 창의성의 원천이 돼. 그게 교수님 의미 부여잖아요, 그게. 그게 이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지, 이제 지금. 네, 옛날에 의미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감각 인상만으로 남아있던 것들이 그게 재료가 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의미가 부여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건축 아이디어가 나오든가 뭐 그 디자인 컨셉이 새로 생기든가 막 이런 것들이 하면서 창의적인 그 작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동형성이 거기서도 나오는 거네요, 이게 결국. 동형성의 다리가 놔지는 거지, 이제. 네, 그렇죠. 그냥 기호로만 있다가 그게 음. 이제 의미를 부여받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아하 그리고 막 쾌감을 느끼고 막 이런다. 예,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너무, 좀 더 연구를 뒤에 가면 더 얘기가 많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앞에서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아니, 걱정하지 마요. 계속 나와요. 네, 예, 진짜 걱정하지 마시라는 게요. 뒤에, 지금 앞에는 조금 이제, 뒤에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초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저기 원서의 저기 문장을 인용해 보면요. 동형성에 대한 인식 한마디 해서요. 그러한 동형성이 비유적으로 말하면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동용성을 찾았는지 늘 분명한 것은 전혀 아니다. 이처럼 동용성은 낱말들이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모호함을, 이게 모든 모호함이 있는 거죠. 예, 저는 이 말을 오히려 더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모든 모호함을 지닌 낱말이다. 이것은 단점이지만 동시에 장점이기도 하다. 이게 이게 할리시네이션이잖아요. 할리시네이션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게 모호한 연결에 의해서 네, 나오게 된 모호한 네, 얘기들, 네. 전혀 엉뚱한 거 연결하는 감각. 음. 동영성을 잘못 인식하면 환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 보면은 이제 다음은 의미 없는 해석과 의미 있는 해석 해갖고서요. 이제 이제 문장의 저기 요약을 보면은 의미 없는 해석은 기호를 임의로 치환할 뿐 구조를 보존하지 못한 해석이다. 그리고 의미 있는 해석은 형식 체계의 정리 구조가 현실에서의 참인 구조와 동형적으로 대응할 때 성립하며 이러한 의미는 체계 내부가 아니라 구조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선택하는 능동적 해석 주체의 마음속에서 생성된다.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원서에서 보면은 당신은 나와 다른 해석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 형식 체계에 대한 두 가지 어떤 해석 유형을 구별해보자 해갖고서요. 이게 이제 의미 없는 해석과 의미 있는 해석,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 좀 중요한 게, 예, 이 정리까지는 시스템 내부거든요. 음, 정리까지는. 아까, 그래서 거기는 의미나 이런 것들이 음. 없고, 아까 그 형식 정리한 체계에 상태, 있는데, 예, 예, 그냥 이렇게 낱말이 되어 있는 음, 그런 상태, 정리냐, 음, 아니면 비정리냐, 뭐 이 정도 상태이고, 아니면 아예 문법이 안 맞냐, 음, 뭐 규칙이 안 맞냐, 이건데, 음, 요 해석부터는 이제 시스템 외, 음, 이 시스템을 바라보는 제3의 메타 시각이 있는 거죠. 메타 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 얘를 해석한다는 건 외부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경계가 넘어가는 딱 그 단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스템 내부에서 나오는 상태다. 그걸 알고 보면 되게 음. 이게 해석이라는 게 예, 재밌습니다. 해석의 주체의 마음속. 예. 예. 그래서 의미 없는 해석 하면요. 형식 체계의 기호를 임의 대상에 대응시키되 정리와 현실이 참 거짓 사이에 아무 구조적 상관이 없는 해석. 여기서 P를 말, Q를 행복한, 하이픈을 사과 하면은요. 이것을 다음에 문자에 이렇게 넣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아까는 2 플러스 2는 4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보면은 행복한 QQQ 하이픈 P니까요. 뭐 행복한 사과 말. 이게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미 없는 해석이란 기호를 바꾸기는 했지만 형식 체계의 구조를 어떤 현실의 구조와 연결하지 못한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지 못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의미 있는 해석. 이거는 형식 체계의 기호와 규칙이 현실의 어떤 영역과 구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기 동형성이죠. 대응하여 정리는 참인 명제, 비정리는 이제 정리가 아닌 비정리는 거짓 명제에 대응하는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참과 거짓. 예. 그래서 문장을 보면은 이런 해석에서 정리와 참이 대응한다. 즉, 정리와 현실의 어떤 부분 사이에 동용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해석은 형식 체계의 내부 구조가 현실의 어떤 구조를 정확하게 비추는 해석이다. 그래서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는데 비추는 해석, 대응하는 해석. 예. 즉 형식 체계의 정리 구조가 현실의 참 구조와 동형일 때, 형식 체계의 정리와
현실의 참이 동형일 때 의미 있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음, 이게 이제 해석은 시스템 바뀌니까 밖은 아까 교수님도 세 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 개. 이제 바깥 세계. 이 세 개의 어떤 무엇과 이 시스템 내에 내가 구성되어 있던 문자열이 이제 서로 이제 대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대응. 1대1 대응이 돼요. 네, 예. 1대1 대응. 그래서 이 대응을 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문법에 맞느냐, 아니면 이게 문법이나 뭐 적절한 어떤 문자냐, 그 웰폼드라고 하잖아요. 네. 웰폼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음. 이면 이제 그게 뭔가 해석의 여지가 되는 거고, 아예 엉뚱하게 아까 이상하게 말이 되면 그거는 그냥 버려지는, 그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대응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대응. 현실. 아까는 음. 아까 그 내부에 있을 때는 대응은 아니고 문자열을 음. 확대 규칙하고 축소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공리에 의해서 정리하는 거였지만, 정리가 끝난 어떤 그 결과가 현실과 대응하는 게 이제 해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더라고요. 인터프리트. 되게 이게 학술적으로 쓸 땐 다 이런 용어들 구분해서 쓰시죠, 교수님.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한참 뒤에 나올 얘기지만 우리 뇌에서 언어를 관장하는 영역이 왜 베르니케 영역이 있고 브로카 영역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뇌 내부의 문법 구조 이게 규칙에 맞느냐 그러니까 공리에 맞는 아니 그러니까 그치 공리에 맞는 정리를 만들어냈느냐 이거를 관장하는 게 브로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아, 문법을 담당하는 거지. 네네. 이게 브로카 영역이 잘 발달된 사람은 말을 되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음, 근데 이제 베르니케 영역은 문법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의미 해석을 해줘요.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동형성을 연결해주는 즉 내부의 형식 규칙과 바깥의 우리 일상생활과의 연결점을 의미를 부여하는 그 작업을 베르니케 영역이 한다고. 그러니까 베르니케 영역이 고장나면은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 그 뇌가 손상돼 가지고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이 되면은 중은 막 횡설수설해 말을 하는데 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게 발달이 안 된 사람은 언어 그 전달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베르니케 영역이 약한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을 잘 못해요.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횡설수설을 아, 한다고. 그렇게 되는군요, 또.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이 작업을 그러니까 바깥 세계와 이 동형성을 아, 그러니까 생성하게 만들어주는 그 영역이 이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작업을 해야 문법에도 맞고 의미에도 맞는 그런 그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의미 있는 해석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해석에서 그 해석은 이게 이제 이건 몇 가지 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 해석체가라는 게 있잖아. 왜 저기 네, 퍼스에 네, 예, 그 언어 기하학 이론의 퍼스 이론이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뭐 여기에 나온 내용 중심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네, 의미 있는 해석. 네. 다음은 능동적인 의미 대 수동적인 의미에서요. 요약을 보면은 형식 체계의 의미는 산출물을 읽는, 읽는 수동적 의미에 머무르지만은 인간의 언어와 사고는 의미를 생성 규칙으로 전환해서 체계를 확장하는 능동적 의미를 지니며 이 전환 능력이 형식 체계를 대상으로 사고하고 규칙을 바꾸는 능력, 전환 능력이 기계와 인간을 가로지르는 어떠한 가르는 결정적 경계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요. 여기서 이제 원서의 문장을 보면은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다. PQ 하이픈 체계는 원래 의미가 없지만 한 형식 체계의 기호들이 적어도
동형성이 발견되면 일종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강요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한 형식 체계에서 그 형식 체계에서의 의미와 언어에서의 의미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음, 보면은 먼저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체계에서 이제 언어의 의미, 능동적인 의미를 말하는 건데요. 원서에 보면은 우리가 한 언어에서 어떤 낱말의 의미를 배웠다면 우리는 그 낱말의 의미를 토대로 해서 어떤 새로운 진술을 만든다. 어떤 점에서 그 의미는 문장을 만드는 새로운 규칙을 창출하기 때문에 어떤 능동적인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의미란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 자체가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만들어내는 규칙이 되는 의미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이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론 단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단어를 알므로써 새로운 문장을 무한히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 여기 수동적 의미, 이거는 우리가 이제 형식 체계의 의미, 이게 PQ 하이픈 체계에서 나오는 거죠. 형식 체계의 의미란 이미 정해진 정리들이 어떤 외부 구조에 의해서 대응시켜서 읽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제 익숙한 것들이죠. 다시 우리 PQ 하이픈 체계의 정리들, 지금 우리까지 좀 읽으면서 보면서 익숙해졌잖아요. 그러한 공리와 규칙에 의해서 이미 전부 결정됐다는 겁니다. 어떤 결정 절차, 상향이든 하향이든 결정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 체계의 의미는 체계의 산출물을 읽는 방식일 뿐, 뭐 왼쪽에서 오른쪽이라든지 수학의 어떤 그걸 읽는다든지 그런 거죠. 체계의 생산 규칙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정리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밖으로 이제는 못 읽는 겁니다. 정해진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이제 다시 형식 체계와 이제 인간 언어 사고를 얘기하면은 형식 체계의 한계는 아무리 의미가 생겨도 형식 체계 그 형식 체계는 자기 규칙 그 자기 규칙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미는 새로운 정리를 만들 수도 없다는 거고요. 그러나 인간의 언어, 사고의 특수성은 인간은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또 새로운 걸 만든 겁니다. 계속 확장하면서. 새 규칙을 발명하고 사고는 닫힌 체계가 아닌 자기 확장적 체계 또는 자기 열린 체계로 이렇게 확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언어와 사고의 특수성이라는 겁니다. 음. 이거를 요 두 문장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나는 시인이 생각이 나요. 시인. 그 시인이요? 우리는 그 정직하게 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단어 낱말 찾기 하면서 어떤 단어에 일대응 대응하는 의미를 그 부여해가지고 학습을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 정해진 의미 이외에는 다른 단어로 그거를 해석도 안 하고 다른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도 안 하죠. 그, 그 정해진 그 의미만 가지고 그 문장을 우리가 쓰거든. 그게 이제 형식 체계의 의미인 거지. 그게 형식 체계의 의미. 근데 시인들은 같은 단어지만 거기에 또 다른 의미를 찾아서 그걸 문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간 언어 사고의 특수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시인이다. 네,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동형성을 계속 찾는 거네요. 그러니까 세, 같은 세 개. 단어지만 거기에서 다른 의미를 찾아내는 거지. 어찌 보면 구체화된 단어를 가지고 추상화시킨다는 얘기네요. 아니, 추상화시킨다는 것보다 의미를,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찾는 왜 거죠. 옛날에 깃발을, 우린 어린아이들한테는 깃발 그러면은 학교에 꽂혀있는 기뽕에 꽂혀있는 펄럭이는 그 태극기나 뭐 이렇게
뭐 미국 깃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이상은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 그 이육사의 뭐 시에 보면은 그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러잖아. 그 깃발을 가지고. 그게 무슨 거기 책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그게 뭐 그 우리 민족이 일본 애들한테 억울하게 당해가지고 뭔가 희망을 찾아서 앞으로 독립될 거를 희망하면서 그 깃발 그 높은데 이 높은 데는 되게 희망을 가리키잖아. 거기에 이렇게 펄럭이는 거가 마치 우리의 그 민족들이 한이 거기에 흔들리면서 뭔가 앞으로 그 저기 그 뭐야 독립이 되면은 그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거기에다가 빗대 가지고 이제 해석한다 이렇게 교과서는 해석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깃발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지. 깃발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그 깃봉에 펄럭이는 천 그게 깃발이 아니라 이육사한테는 거기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저는 이제 그게 생성을 하는 거지. 예, 저는 거꾸로 생각한 게 모르겠습니다. 수능에 박혀 있는 인식인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가 수능 풀 때는 그 예전에 김서울 시인의 엄마와 누나 강변 살자라는 시에서 음, 강변이라는 단어가 구체화되어 있잖아요. 음, 그게 원래 그 김서울 시인의 심상의 어떤 자연에서 살고 싶은 마음, 아니면 평온한 마음, 뭐 그렇지. 갈대가 흔들리는 아름다운 그런 자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예, 강변이라는 구체화된 그런 단어로 표현돼서 예. 저는 거꾸로 좀 이해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네, 우리가 교과서에서 사전을 찾으면 강변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죠. 강가에 이렇게 뭐 모래사장이나 무슨 나무들 이렇게 풀나 있는 거 그거를 강변이라고 이제 우리는 단어를 처음에 형식 규칙으로 배운다고. 근데 그 김소월은 거기에다가 고향에 가고 싶은 그 뿌듯한 마음, 포근한 마음을 거기다가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소월이 그렇게 의미를 하나 새로 부여하는 거는 여기서 생성하는 거라고. 생성 규칙에 들어간다고. 능동적인 태도죠. 근데 이제 우리는 김소월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다고 배우잖아. 그래서 강변이란 단어가 그런 고향에 그리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의미한다라고 배우면은 그게 또 하나의 형식 체계가 돼. 책이어야 돼. 예. 그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시를 쓴다고 흉내를 내면서 강변이란 단어를 김서울이 생각한 단어로 계속 쓰면은 우린 형식 체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부에. 근데 거기다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막 세상이 변하는 그 저기 뭐야 저 역동성. 강은 물이 변하잖아. 근데 거기에 옆에 있으면은 나도 따라가면서 AI도 따라 배우고 뭐 이런 걸로 강변을 의미를 새로 부여한다면 그럼 새로운 시가 탄생하는 거고 그게 능동적인 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새로 끊임없이 의미를, 우리는 창의적으로 어떤 정해진 규칙에서 벗어나는 이 탈주를 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할 때 우리는 확장될 수 있다. 음, 예, 여기에 확장적 체계라고 그러잖아. 인간은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새 규칙을 발명하고 음. 사고는 닫힌 체계가 아닌 자기 확장적 체계가 된다. 이게 문장 하나하나가 지금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어. 뒤에 이중 의미도 이제 교수님이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면은 이중 의미에서 요약을 보면요. 이중 의미란 형식 체계의 기호에 하나의 진짜 의미가 내재해 있다고 이제 있다는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의 체계가 서로 다른 현실 구조와 그런 구조들과 동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여러 수동적 의미를 이제 의미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이중 의미가 이 의미가 체계 내부 이제 체계 내부가 아니라 해석자의 이제 인식에서 이제 계속 이중 의미가 발생하는 겁니다. 발생함으로써 드러나는 이제 결정적 통찰이라고 합니다. 이중 의미요. 보면은 원문에서 보면요. 나는 이제 PQ 하이픈 체계의 기호가 이제 이 기호에 대한 진짜 의미를 찾았다는 환상을 깨부수고자 한다. 좀 전에 우리 교수님이 어떤 그 강변이라는 의미가 또 새로운 이제 뭘 하나를 생성했지만은
지금은 또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또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다른 걸 생성해야 한다는 거죠. 보면은 우리는 앞서 논의에 따라서 보면은 아, T는 플러스이고 Q는 리꼴이고 하이픈은 1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형식 체계를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PQ 하이픈 체계가 진짜 이거에 대한 진짜 우리가 의미를 알았다 하고 느끼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호프스테터는 뭐라고 하냐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 느낌 자체가 환상이다. 함정이다. 예. 여기서 PQ 하이픈 체계에 대해서 덧셈 해석이 정답, 다른 해석은 가짜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의미란 형식 체계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지만 인간이 그것을 해석하는 순간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이중 구조를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원문을 보면요. 현실 세계의 상이한 측면들이 서로 동형성. 이 경우 우리는 덧셈도 얘기했고 이 원문에는 이제 뺄셈도 있습니다. 덧셈과 뺄셈이라면 동형성이라면 한 개의 형식 체계는 두 측면과 동일성이 있을 수 있으며 그 결과 두 개의 수동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덧셈, 뺄셈. 물론 이 이상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여기서 덧셈으로 해석해도 뺄셈으로 해석해도 PQ 하이픈 체계의 규칙, 정리, 결과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미는 사용자 쪽에서 생기기 위해서 그래서 의미는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그 의미들은 우리가 우리 이제 밖에서 덧붙인 읽기 방식일 뿐이며 형식 체계 그 자체가 어떤 만들어낸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두 가지요.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챗GPT가 이렇게 해준 건데 구조의 일치와 이제 수동적 의미 중첩을 얘기하는데요. PQ 하이픈 체계라는 어떤 규칙 뭉치, 이제 우리가 계속 규칙 뭉치를 하나를 얘기했지만은 뭉치가 있는데 이것을 덧셈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2 플러스 3은 5처럼 완벽하게 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니 이 규칙 뭉치를 다르게 바꾸는 겁니다. 뭐 보다 크다, 위에서 말하는 뺄셈의 어떤 특정 구조를라는 안경을 쓰고 새로운 안경이죠. 색안경 쓰고 봐도 한치의 오차 없이 딱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동적 의미 중첩. 뭐냐면 형식 체계 자체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수동적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읽히는 대로 읽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현실의 맥락을 가져다 쓰느냐에 따라서 A라는 의미도 될 수도 있고 B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수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깃발이나 강변이나 뭐 그런 거죠. 결국 형식 체계의 기호 체계가 고유한 진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동형성을 발견하느냐. 계속 이제 좀 전에 교수님이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겁니다. 발견하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원서를 보면요. 기호와 문자열이 가지는 이러한 종류의 이가성은 엄청나게 중요한 현상이다. 이 자리에서 그것이 사소하고 기묘하고 성가시게 보인다. 그러나 더 심층적인 맥락에서 이제 다시 등장할 것이며 대단히 풍부한 착상을 제공할 것이다. 뒤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책 뒤편에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이라는 거는 형식 체계가 수동적이다라는 거죠. 형식 체계의 의미는 수동적이다. 맞아요. 네, 맞죠? 네. 네. 네, 형식 체계가 수동적인 거고, 우리가 네. 바깥에서 쓰는 언어, 이게 능동적인 거지. 근데 이게 계속 교수님 확장을 이렇게 해나가니까. 근데 이분이 꼭 그 언어학을 잘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보면은 언어에 신텍스가 있잖아요. 그 문법이 음, 있고,
문법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나열이잖아요. 그냥 그치. 기호와 이런 것들 나열이고 음. 계속 그게 인간들이 거기다가 이건 저거다 저거다 하면서 이렇게 그 의미를 붙인 거잖아요. 실제 현재 현실에 있는 것들을 계속 붙이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걸 상상하면서 사는데 근데 그 상상을 여기서 이제 얘기는 이제 여러 어떤 의미가 하나의 그 형식이 여러 의미를 갖는다. 그거를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그냥 언어학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정확히 어렵게 맞아떨어져요, 지금. 그쵸? 우리 뇌도 신기하지 않아? 언어를 담당하는 게 하나는 의미를 담당하고 하나는 문법을 담당하고 예, 그다음에 언어의 기본 구조가 예, 언어의 기본 요소가 문법과 예, 내용이에요. 두 예, 그쵸? 가지예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잖아. 그 예, 그쵸? 프로그래밍에도 보면 신텍스 에러가 있고 그게 이제 네, 문법만 따지는 거야. 얘는 네, 그쵸?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 저기 API인가? 거기서 네, 작업할 때 뭐 버그 네, 생기면은 빨간 줄로 다 이렇게 네, 그려주고 네, 그 그렇죠. 맞아. 수정하면 녹색으로 변하고 이제 예, 이러잖아. 예, 그냥 단순히 아무 의미도 없이 얘는 문법에 맞는가 그것만 신텍스만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버깅 도구들은 문법 바뀐 얘들이 몰라. 예, 근데 그쵸? 거기에 사용자가 의미를 부여해서 그 나중에 이제 뭐 시스템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테스트할 때는 음, 그게 이제 최종 그 왜 테스트 하잖아. 그게 원래 예, 그쵸. 의도대로 기본적으로, 뭐 그 저기 회계 규칙에 따라서 예, 회계 그쵸. 값들이 나오는가 아니면은 보고서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나오는가 이런 거를 확인하는 작업은 다 인간이 하지 컴퓨터는 그쵸. 못해 그거를. 예, 물론 요새는 이제 AI에다가 그거를 물어봐가지고 의미 해석을 해달라고 챗GPT한테 여기 나온 보고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해달라고 이것도 해주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도구인 거고 원래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 시멘틱 에러는 못 찾아요. 그렇죠. 인간만 이건 찾는 거지. 예. 근데 지금 똑같아 이분이, 지금 이게 세 가지가 다. 예, 근데 이분이 지금 책을 쓰신 게 거의 70년대, 80년대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80년대 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미 그런 어떤 언어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은 상황에서 그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쓰시면서 이렇게 쓰시는 거였겠죠? 그렇죠. 벌써 근데 80년대에 이미 이런 거 다 완성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아니 제가 조금 79년이네, 79년. 예, 약간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좀 더 새로운 얘기 안 하시고 아니, 이거 만고의 진리니까. 변할 수 없는 거지, 그거는. 뒤에서 좀 복잡해지나 싶어가지고요. 그냥 네, 네.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형식 체계와 현실 그 동형성을 얘기하면서요. 이 장은 형식 체계와 현실입니다. 요약을 해보면은 형식 체계는 현실의 일부와 구조적으로 동형을 이루며 현실을 거울처럼 비추는 것처럼, 아니 좀, 비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과는 본질적으로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 체계와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식 체계를 연구하는 것이 과연 현실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아직 열린 질문으로 남아있다. 아직 모른다는 거고요. 이 의문은 이제 이후 괴델의 정리를 통해 이제 근본적으로 재구성한다는 겁니다. 뒤에. 원문을 보면요. 이것은 형식 체계가 현실의 일부분을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완벽하게 이제 모방하는 것처럼 보이는 첫 번째 보기이다. 여기서 형식 체계의 정리는 현실의 그 부분에 대한 참과 동형성이다. 그러나 현실과 형식 체계는 독립적이다. 우리가 하이픈 PQ 하이픈 이것이 정리라는 것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1 플러스 1은 2다.
그래서 이 영어 원서 이게 좀 거울을 비추는 것처럼 이게 해서 보니까는 영어도 이렇게 좀 비슷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는 형식 체계가 현실을 충실하게 모방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체계를 연구하는 것이 정말 현실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자연스럽지만 아직 미완의 관점을 제시하며 이후 괴델의 정리를 통해 이 질문을 전혀 이제 다른 이제 방식으로 뒤집힐 것을 예고하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건 뒤에서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수의 기본 법칙이 나옵니다. 여기서 대수의 기본 법칙은 형식 체계 내부의 진리가 아니라 형식 체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메타 규칙. 이 대수의 기본 법칙은 메타 규칙이며 형식적 기호 조작이 수학적 진리처럼 보이게 만드는 의미의 틀은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인간의 인식에 따라서 이제 달려 있음을, 인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요, 형식적 기호 조작이 어떻게 의미 있는 수학 진리로 보이게 되는가. 그리고 그때조차 의미는 여전히 체계 밖의 어떤 인식에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사선 이게 요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있든 뒤로 있든 그 세어보기 얘기하는 겁니다. 원문을 보면은 당신이 이것을 세어본다. 동시에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 이것을 끝에서 시작해 세어본다. 둘이 답이 같을 게 분명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분명하죠. 같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상향 하향이에요. 상향 하향. 예. 그래서 이 대수의 기본 법칙, 우리가 덧셈의 법칙, 곱셈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덧셈의 교환 법칙, 2 플러스 3은 3 플러스 2와 같은 거죠. 덧셈의 결합 법칙도 어떻게 괄호를 묶든 같은 거고요. 우리가 수를 그렇게 쓰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참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우리가 대수의 기본 법칙으로 형식 체계로요. 보면은 이 법칙들은 3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수체계, 수론을 가기 위해서 수체계를 그렇게 해석하기로 우리 인간들끼리 합의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친연산은 할 때는 가로를 먼저 하고 또 같은 덧셈 뺄셈이 있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하기로 이제 이미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위에 거 덧셈의 교환 법칙을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는 2와 3이 사과 2개와 사과 3개를 한 상자에 담는 순서 이 순서를 바꾼다고 하면 이 교환 법칙은 이게 어떠한 이제 문자죠. 이게 숫자가 아니라 어떤 문자들이 와서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은 이 교환 법칙은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수의 기본 법칙은 형식 체계, 즉 PQ-체계의 개별 정리가 아니고 PQ-체계의 전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메타 수준의 원리라는 것이 대수의 기본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 기호 체계의 진리가 아니라 인간이 붙인 해석 덕분에 의미 있는 진리처럼 보이는 거죠. 대수의 기본 법칙이.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2장의 제목을 좀 더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학에서의 의무와 형식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기본 법칙은 형식 체계가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 체계를 어떻게 읽는 것인가를 정하는 규칙이다. 이게 계속 반복적인데요. 우리가 그 예외로 우리는 이제 대수의 기본 법칙을 안 따르는 것이 원문에 보면은 사람들은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를 들면 1 플러스 1은 연인 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삼일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기본적인 산술은 위반하지만
심오한 진리를 보여주는 슬로건도 인간은 즐겨 만든다는 겁니다. 즉, 대수의 기본 법칙은 형식적 기호 조작이 수학적 진리처럼 보이게 만드는 해석 틀, 우리가 인간이 만든 해석 틀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 수학의 의미조차 형식 체계의 내부가 아니라 그 체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인간의 인식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 이 부분도 이 수학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론,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의 인식에 달려있다는 말. 이것도 좀 개인적으로는 재밌었습니다. 등골이 찌릿했어? 수학을 우습게 봐도 되잖아요. 아니죠. 수학을 좀 더 새롭게,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네. 있는. 뭐 나도 내 맘대로 보면 되지 뭐. 그러면은 이제 의미 없는 해석이 되고요. 나한테 의미 있으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지금 현재 위에 방금 전에 읽었듯이 어떤 심오한 진리를 만드는. 그 말만 그럴싸하게 포장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 아닌 건가요? 미치겠네. 근데 우리나라 요즘에 어떤 그런 것들 이런 말을 했지만 네. 결국 동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부담감도 있죠. 아무리 말을 해도 동의 안 해주면 그냥 나 혼자지. 예, 맞습니다. 다음은 이상적인 수를 얘기하는데요. 이상적인 수란 현실의 모호함을 제거하고 형식 체계의 규칙에 의해서 어떤 완전히 통제되도록 이상화된 수 개념이라는 겁니다. 완전 변하지 않는 것, 완전히 우리가 인간이 통제하는 것. 산술과 수로는 이러한 이상적인 수를 다루는 규칙의 체계이지만 수학적 의미는 여전히 형식 체계 밖의 어떤 인간의 인식에 뿌리를 둔다는 겁니다. 현실로서의 수는 제멋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냥 수많은 수가 있을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수가 제멋대로여서는 안 된다는 오래된 타고난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인간이 실제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수가 아니라 형식 체계 안에서 규칙에 의해서 완벽하게 통제되도록 의도적으로 단순하고 정제된 수 개념을 이상적인 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상적인 수를 다스리는 엄격한 규칙들이 바로 산수를 구성하고 이 산술이 발전된 결과가 수론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좀 더 유클리드의 증명을 우리 유클리드 대표님이 더 잘 알겠지만은 유클리드의 증명이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평생 안 들어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회사 이름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유클리드의 증명은 무한을 직접 다루지 않고 유한한 논리로 소수의 무한성을 보여줌으로써 수학이 단순한 기호 조작이 아니라 가정을 전복하고 개념을 확장하는 능동적 사고의 산물임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다. 이 얘기만 들으면요, 유클리드는 아주 좋은 무한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뒤에 얘기 나오겠지만은 유한한 거를 얘기한다는 유한한 논리로 무한을 얘기한다. 가능성 아주 좋아요. 유한으로 해석하는 무한. 아주 좋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이 증명은 어떤 수를 취하든 그 수보다 더 큰 소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숫자 n을 취하자 해갖고서요. 이제 책에도 원문에 나와 있지만 원문 말고 비슷하게 조금 더 한번 다 아시겠지만 소수가 마지막에 끝에 어떤 소수가 있다고 가정해보고
이제 모든 소수를 곱한 뒤 2를 더해보자. 약간 3이면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더해보자. 그 수는 기존에 어떤 기존 소수로도 나눠지지 않고, 그러면 그 새로운 소수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1 플러스 2 플러스 3에 곱하기, 이제 더하기 1을 하면 7이니까요. 그래서, 그럼 이게 7이 이제 그럼 마지막 소수라는 가정이 틀렸다. 또 하나가, 플러스 하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n이 어떤 수이건 n보다 큰 소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는, 이 문장 보면요. 뒤에 유클리드는 소수를 하나하나 다 세지 않고도 소수가 끝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의 힘만으로 보여줬다. 저도 이제 유클리드에서는 전혀 이 수학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이걸로 갖다가 생각하는 걸로 갖다가 이걸 보여줬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저는. 아니, 그래도 네. 우리 머리가 슈퍼컴퓨터잖아요. 유클리드 이분이 슈퍼컴퓨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고. 이제 원문을 보면요. 유클리드의 증명은 무엇이 진정한 수학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모범이다. 그 증명은 단순하고 강력하며 아름답다. 비록 모든 개별적인 추론 단계는 명백해 보여도 최종 결과는 그렇지 않다. 즉, 우리는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결코 직접 점검할 수 없다. 새를 세워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명제가 참임을 믿는다. 왜냐? 추론을 믿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 유클리드가 말하는 것은 수학적 증명이 단순히 이미 주어진 규칙체계 안에서 참인 것을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가정 자체를 뒤집고 개념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수학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생성하는 사고 행위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유클리드 수학을 만분의 1도 이해 못했지만은 이 부분은 이게 뭔가 이 부분도 재밌었습니다. 아니, 그 박사님도 중학교 네, 때 네. 이분 때문에 증명 엄청 공부하셨잖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맨날 그 각도 증명하고 이게 왜 예, 왜 이렇게 90도인가? 증명, 이등변 삼각형이 왜 예, 이등변이 되는가 그거 증명 맨날 했잖아요. 예, 그거 있죠. 이렇게 몇 가지, 정리인가 그거 해놓고서. 이게 이것도 뭐 이분도 있고 피타고라스도 있고 하여튼 이분들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다. 네, 참 멋있죠. 실제로 어, 하나씩 세야 되고 예, 측정해야 되는데 그걸 수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추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반을 마련해 주신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엄청난 발견을 한 거죠. 예, 발명을 한 거 아니에요, 발견을. 그렇죠. 추론을 만들어야 돼. 다음은 이제 무한성을 피해가기 해서요. 이쪽의 요약은 형식 체계란 무한을 직접 다루지 않고 유한한 규칙으로 대신하려는 시도이며, 우리는 의미가 사고를 만든다고 믿어왔지만 실제로는 반복된 규칙적 사고가 의미를 만들어 왔고, 유클리드의 증명은 이러한 사고의 힘이 무한을 다루는 수학의 본질임을 가장 잘 보여준 예라고 합니다. 보면은 유클리드 이쪽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평생 낱말들을 특정한 패턴으로 사용해왔고, 그 패턴을 규칙이라고 부르는 대신 우리 사고 과정이 어떤 절차들이 낱말들의 의미 때문에 생겨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발견은 수론의 형식화로 나아가는 어떤 기나긴 여정에서 얻은 중대한 인식이었다. 유클리드의 증명을 더욱 조심스럽게 파고들수록 우리는 그 증명이 수없이 작은, 어떤 거의 무한하게 작은 단계들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쪽에서 양자역학을 얘기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뒤에 요 말 뒤에 양자역학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요 말 음, 뒤에 보면 네. 그러면서 어쩌고 양자적 법 아,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제가 그 기억을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좋죠. 그 음, 반복되는 뭔가 우리가 의미가 뭐 음, 사고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게 아니라 반복되고 규칙된 사고가 음, 의미를 만든다. 이거 되게 저는 그 뒤집는 얘기다. 음. 지적 유물론. 예, 마지막으로 유클리드의 증명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수없이 많은 작은 논리적 발걸음들이 숨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수학적 사고의 진짜 힘이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뒤에는 이거는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도 이 무반주 아킬레스를 위한 소나타 해갖고서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들리는 아킬레스의 말과 들리지 않는 이게 아킬레스가 혼자 계속 말하는 거죠. 들리지 않는 거북이의 말을 대비해서 형식 체계에서 드러나는 정리와 드러나지 않는 비정리,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거북이의 말이 관계를 의유적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단순한 문학적 장치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들을 수 있고 무엇은 구조상으로 들을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은유이다 하고요. 이는 이후 결정 불가능성, 배달의 정리, 어떤 형식체계 한계에 이어지는 중요한 예고편 역할을 한다 해갖고서요. 이 부분이 그 다음 장, 3장에 전경과 배경 뭐 이런 것이 이 앞에 이게 나오는 게 그 뒤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읽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예, 제가 맞아요. 그래서 뒤에 부분 아, 이어지는 겁니다. 대목이 이어지는 없어. 거예요. 예, 예, 대목이 없는데 이거는 제가 예. 읽고 해야 되는 거고 그 박사님은 요 앞에 거 어, 읽었어야 돼요. 제가 해버렸네요. 저도 전경과 배경 이거 뒤인데. 어쩐지. 저도 헷갈렸는데 뒤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구나. 이제 이거를 하고서 이제 뒤에 이제 읽으면서 이제 전경과 배경이라든지 뒤에 의미를 하고요. 예, 이 이게 마지막 이 사람이 책도 그 애셔 그림처럼 이게 예. 무한반복 형태로 쓴 거예요. 책도 그렇게 이분은 써놨어. 하여튼 고마운 것 같아요. 그 들레즈하고 똑같이 그냥 계속 반복해 주시니 고맙죠. 예. 예, 마지막 문장만 읽고서 끝내겠습니다. 이제 2장이 이제 수학에서의 의무화 형식인데요. 수학이 의미를 담는 기호 체계가 아니라 형식적 규칙의 체계이며 의미는 기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형성을 인식하는 인간의 해석에서 생성되고 이 차이가 기계적 형식 체계와 인간적 사고를 가르는 결정적인 경계임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으로 이렇게 제가 그냥 쭉 정리한 걸 읽어서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이해하기 좋은데. 예, 너무 수고 잘 정리하시고 많으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음. 제가 공유 하나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읽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 그냥 하나 그거 하겠습니다. 혹시 공유 됐나요? 이거? 뜨는 중인 것 같은데. 그래요? 느리네요. 예, 느리네. 네, 됐어요. 뜹니다. 네, 어, 한번 정리해 왔습니다. 이게 오성이는 이거 아주 원본 공부를 하네. 인공지능 학과에서. 와. 이게 아까 그 형식체계라는 게 이제 폼 시스템이잖아요. 폼 시스템이 음, 알파벳의 형태, 그 공리의 형태. 이게 우리 보면 MU라고 하는 그 시작점 있죠. 그거고 추론 규칙이 이제는 늘렸다가 축소했던 그 규칙 있죠. 그 규칙, 확대와 축소의 규칙. 요 세 가지가 이제 형식 체계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파벳을 통해서 이제 문자열을 만들고 이제 문자열은 그 적격 문자열에서 아까 웰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잘된 문법? 이거 문법에 맞는 그렇게 돼 있으면 이제 해석이 가능해지는 어떤 형태가 된 거죠. 하지만 뭐 그렇다고 정리 단계는 해석은 없고, 그리고 비적격 문자열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완전 파행적으로 돼 있는, 아까 이런 규칙이 이제 안 돼 있는 것들이죠. 이런 거는 여기서 버려집니다. 이렇게. 근데 요것들이 이제 또 이제 도달 가능성에서 이제 와서 이제 그게 이제 정리. 이제 아까 그 규칙이 보면 이렇게 요건 합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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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결국 맨 마지막에 도달하는 게 공리잖아요. 도출된 정리. 음. 공리를 도달하는 게 어떤 게 정리, 정리. 정리고, 예, 정리. 그리고 그 규, 이게 뭔가 규칙은 있지만은 규칙대로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형식은 여기서 적격 문자열로 왔지만 생성이 안 되는, 뭔가 공리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확대하고 축소하면서 이런 거는 이제 비정리. 근데 이 정리와 비정리가 다 하나의 요 동형성을 얘기하는 거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까 결정 절차 얘기하셨잖아요. 그 디시전. 하지만 그게 이제 유한한 시간. 이게 무한대로 확대가 되면 안 되고 어느 정도에서 다시 거꾸로 와서 공리를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공리가 없다는 것을 밝혀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참과 거짓, 그거죠. 이게 이제 시스템 안에서는 이제 그런 게 일어나는 거고, 이제 요렇게 정리된 결정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바깥의 어떤 내용과 해석을 하는, 그래서 시스템 밖에 해석하는데 이게 기호를 세상의 어떤 개념과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석이라는 거죠. 해석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적격 문자열이나 여기도 이제 적격 문자열이다. 이게 문장이다. 그래서 이거를 개념을 문장화시키고, 근데 이제 문장이 되지 않는 것들, 이런 거는 해석도 안 되고 그냥 여기서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문장이 되는 애들은 이제 결국 대응 관계를 갖게 된다. 실제하고 형식 체계가 이렇게 대응 관계를 갖게 되고, 근데 이제 그 대응 관계를 해봤는데 구조가 일치해? 그러면 이제 동형성이 확보가 되는 거고, 구조가 없어? 그러면 동형성이 없는 거죠. 무의미한 해석이 되는 거죠. 이건 유의미한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유의미한 해석을 가져와서 이제 형식 체계와 이제 실제 체계에 대한 이렇게 참과 거짓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명확하게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의미가 만들어진 책이다. 여기 아니 막 읽다 보니까 요 내용이 헷갈리게 막 용어가 여기저기 막 음, 흩어져 있어가지고 한번 음. 정리해봤습니다. 음,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게 더 기억날 것 같은데요. 음, 예, 이거 틀을 음, 머릿속에 담고 음, 이제 책을 다시 보시면 음. 되게 또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뭐야, 맥북 바꿔야 되겠다. 왜요? 지금 뭘 클릭할 때마다 예, 화면이 까맸다, 이렇게 아, 딜레이가 여기 많아요. 버퍼가 생겨. 딜레이가 많이 생겨요? 응. 이거 이제 이 뭐 유클리드 소프트 회사 가난한가? 왜 대표이사 컴퓨터가 이렇게 사양이 낮아? 아니, 제가 맥을 또 오랜만에 이렇게 집에 묵혀있던 거 한번 또 재미 써보려고 했더니 이거 딸이네. 알겠습니다. 우리 원래 PC가 다른 게 있었는데 그냥 이거 쓰다 보니까 그랬네요. 다 예. 바꾸겠습니다. 이미지라서 그런가 봐. 이미지라서 음, 이게 네, 딜레이가 생겨 자꾸.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는 보이긴 했었죠? 음, 예, 다 볼 수 있었어요. 예, 하여튼 음. 저는 되게 지식을 찾아가는 과정, 의미를 찾는 과정이 너무 재밌게, 이번에도 2장에서도 너무 재밌게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 박사님 너무 정리 재밌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별 말씀을요. 저는 하여튼 이 문장에 읽으면서 기존에는 예전에 또 뭐 책에서 뭐 의미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장을 읽으면서 조금 더 이렇게 이런 것도 있구나. 재밌던 문장들이 아까도 교수님도 했던 저기 문장도 있지만은 재밌는 문장이 많았습니다. 네, 다른 분도 한 번씩. 저도 한 이번 주에 한 세네 번 정도 읽은 것 같은데, 제가 어, 약, 요약본을 보고 나서 제가 30%도 이해 못했다는 걸 느꼈고요.
저는 그것보다 좀 이미지화된 좀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것보다 예전에 봤던 그 브루스 윌리스랑 그 다음에 그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맡았던 그 12 몽키즈인가? 그 영화가 문득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어, 거기도 약간 네베스티가처럼 그 네. 돌아가는 그 무한루프라는 음. 영화 개념을 좀 보여주는 그 기억이 남아가지고 이거랑 그 영화랑 이 책이랑 약간 매치시켜서 보면은 뭔가 더 그래서 이 영화 감독이 와, 이 사람도 이 책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혹시 영화 보신 기억이 나시면 아마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 그런 거 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참고 문헌이나 뭐 책이나 논문이나 네, 이거 이런 게 올려주세요. 떠오르면 거기 우리 그 채팅방. 단톡방에 네. 올려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예. 그 유튜브에서 링크라도 받아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한번 짤방송이라도 일단 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혹시 궁금해가지고 자기 전에 그 GBA 관점에서 C12 몽키즈를 해석해 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진짜 한 100페이지 보고서가 나오더라고요. 오, 100페이지요? 아, 모르겠어요. 페이지는 용량이 너무 커서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내용도 너무 어렵고. 저는, 예, 한번 링크 오면 올리고 오겠습니다. 예, 한번 올려주세요. 네. 네, 저기, 어, 그, 경남이. 저는 이거 처음 봐요. 막 수학 얘기 나오고 그래서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 몇 번 읽어도 막 문장 너무 꼬여있고 막 그래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특히 그 동영성 부분을 제가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웠었는데, 이번 그, 이 발표 듣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좀, 의미 패턴 이야기가 조금 그, 갈피가 잡혀가는 것 같은데, 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맞아요. 이 책이 계속 뒤에서 반복이 되기 네. 때문에 그 같은 개념들이 계속 다른 예로다가 반복을 해서 그 좀 뭐 앞에서 이해가 안 돼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구력이 낮아가지고 제가 더 정진해 보겠습니다. 우성이. 우성이가 사실 제일 저기 뭐야 알짜를 잡아갈 것 같은데 더구나 인공지능을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아, 그러게요. 이제 저도 책을 구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3일 전에 네, 구했는데 책을 찬찬히 구했구나. 읽어보고 있는데 그 문장이 꼬여 있는 거랑 별개로 제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 자체가 되게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데 그러니까 문장은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아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걸 좀 찾아가면서 읽느라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는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멋진 표현이네.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진짜로. 아, 아, 우연찮게 그 전자책을 찾았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요? 네, 우연찮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우리, 강 교수님이 얼마 전에 그 영문을 올려주셨는데, 한글이 있으신가요? 네, 한글도 있더라고요. 아, 아, 아쉽다, 아쉽다. 좀만 더 늦게 살 걸. 아, 하나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네. 내 생각에는 영문 PDF 갖고 이 저기 제미나이나 여기 저 챗GPT하고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아. 이 번역을 얘가 다 해주면서 요약까지 해주니까. 왜냐면 얘는 영어에 강하잖아, 이자 AI가 지금. 네. 한국말로 돼 있는 것보다도 영문으로 돼 있는 게 훨씬 더 얘가 이해를 빨리 하기 때문에 그 PDF 파일 가지고 그 섹션별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챕터 하면은 얘가 그냥 요약해 버려서 한 페이지밖에 안 나와. 근데 그 섹션별로다가 얘가 질문을 하면은 상당히 원문에 가깝게 다 번역을 해주고 그게 의미하는 바까지 해석도 해주더라고. 음. 물론 유료 버전, 무료 버전, 유료 버전이겠죠. 아닌가요? 유료 버전이라서 그런가? 아니, 아니, 그 아까 이제 박상호 박사하고 등산하면서도 얘기했는데 그 중국 그 저기 뭐야 속담들이 요새 계속 나한테 떠요. 페이스북에 이제
그걸 검색을 자꾸 해서 그런지.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각이 부자 마인드와 가난한 마인드,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해서 그 습성을 갖다가 비교를 하더라고.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먼저 본대. 아, 아, 근데 부자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장기적 가치를 본대. 그 물건이 오랫동안 과연 나한테 쓸모가 있는 것인가. 그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가격을 비교한대. 그 간단한 차이지만 그게 부자인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그 생각의 차이가 거기 있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이 학습에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학원비를 낸다든지 뭐 등록금을 낸다든지 뭐 책을 산다든지 이런 거를 부자 마인드 있는 사람들은 가격을 안 보고 그냥 저질른대.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인드가 가난한 거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인드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걸 되게 아끼려고 그런대. 그래서 책을 읽든 안 읽든 이거 괜찮은 토픽이다 싶으면은 사버리는 거. 이게 이제 부자 마인드를 가지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그 나오더라고. 그래서 되게 공감이 가는 얘기라서. 네. 제가 자료로 뭐야, GPT에다가 쓸 때 같이 좀 쓰게 좀 하면 저도 하나 주세요. 아마 아유, OCR은 아닐 좋은 겁니다. 자료 있으면 여기서 서로 다 어, 공유를 하자고요. 네, 단톡방에다. 그게 이미지로 돼 있던가요? 아직 제가 파일은 정확히 안 봐가지고 네, 부탁 아마 좀 OCR 드리겠습니다. 변환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책을 다시 시야는 뭐. 오늘 너무 재밌게 잘 재밌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아, 네, 다음 너무 주 저서, 좋았습니다. 네, 아유, 다음 다음 주에 주 봬요. 거의, 예, 다음 주 읽어봤는데 힘드네요. 걱정입니다. 저도 뭐 박상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 때까지가 30%도 안 되는 것 쉽고, 같아요. 그 다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저 처음 발표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